특히 그간 추진해온 3만 톤급 대형 수송함 사업을 경항공모함으로 처음 공식화하고 내년 기본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움직이는 군사기지 항공모함은 바다 위의 전략무기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 활약이 커지면서 항공모함은 더욱 주목을 받는다. 1940년 11월 영국은 지중해 제해권을 차지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항공기를 앞세워 이탈리아 타란토를 습격한다. 이번 주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항공기와 전함이 맞붙은 타란토 공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항공모함에 대해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지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잠수함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 우리나라도 경항공모함을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었습니다. 민희 씨 혹시 항공모함이 뭔지 아세요? 그럼요. 이 항공기를 싣고 다니면서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게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는 군함이죠. 오, 공부 좀 하셨습니다. 바다 위에 항공기지. 네,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많이 제가 갈수록 밀리터리의 늪에 빠지는 거. 오늘 주제 보고 꼼꼼히 준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해상 항공기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해군과 공군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임용환 소장님, 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이 경항모 하면 하늘을 지키는 공군과 또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만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전력이 어마어마해지겠어요? 그죠. 이 흔히 제해권과 제공권을 가진 국가가 전쟁에 승리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육군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종국적으로 깃발을 꼽는 건 육군입니다. 하지만 육군이 깃발을 꽂으려면 그 육군이 진격하고 기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제해권과 제공권을 가지고 있는 해군과 공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항모라는 것은 제해권과 제공권에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전투가 벌어지면 하늘은 하늘에서 싸우고 바다는 바다에서 싸우지 이 두 전력이 붙는 거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런 전투가 있었다고요?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이제 배는 배끼리, 항공기는 항공기끼리 싸우는 게 전형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항공기를 띄워서 배를 공격하는 이런 것이 해전의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실전에서 항공기로 전함을 공격했던 최초의 사례로 꼽히는 것이 타란토 공습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저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쭉 듣고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지중해 제해권을 놓고 싸우는 건데 네. 원래 지중해 제해권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나눠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1940년에 프랑스가 독일한테 점령되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영국 침공 작전이 시작되면서 네. 영국은 본토 방어하느라고 정신이 없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지중해에 숨은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해군과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탈리아 함대가 지중해를 장악해버리면 영국군은 그게 무서워서 희망봉을 돌아서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영국은 문제가 식량이니 뭐니 상당수를 바다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어떻게든지 지중해 제해권을 이걸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탈리아가 뭔가 움직임을 보였나요? 이탈리아도 처음에 눈치를 봤던 것 같은데 영국 상황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사람이 상대가 약해 보이면 주먹을 지르게 돼 있으니까. 지금 치면 넘어가는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원래는 그 생각이 없었어도 네. 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 얘가 달랐죠. 지금 말이죠. 압도적으로 이탈리아는 마음이 편안하고 어디 칠까만 생각하는 상황이고 영국은 어떡하지라고 전력을 끌어모은 상황인데 보통 이럴 때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영국도 이걸 좀 굉장히 무서워해가지고 네.
당시 영국 함대는 알렉산드리아 항에 콱 박혀 있었고 앤드류 커니맹 제독이라는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함대 사령관이었는데 순양 전함하고 일러스트리어스 호라는 항공모함 한 척이 증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러스트로호가 오면서 항공기 전력이 들어왔고 그 중요한 레이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레이더? 이거를 통해서 영국이 필사의 기습을 시도하게 되죠. 영국의 항모가 증강이 되자 앤드류 커밍햄 제독은 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박혀 있으면서도 이분은 반격을 준비를 했어요. 그게 타란토 공습이었어요. 타란토를 공습해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킨다. 이 계획을 미리 짜놓고 있었는데 항모가 옴으로 해서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이래서 항상 전쟁은 미리 준비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자의 승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타란토는 어디에 있어요? 이태리를 보시면 이 장화 모양으로 생겼죠. 네. 그러면 장화의 이 발 뒤꿈치 뒤꿈치. 있는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타란토 항은 굉장히 오래된 항이고요. 고대부터 이 이태리 그리고 그리스의 이 주요 이 항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이 요새화돼서 이태리 군이 이 이태리군 해군의 가장 중요한 이 항구 군항이기도 했죠. 근데 영국이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승부를 보는 건데 지휘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지휘관은 이 작전의 최초 이반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리스터 제독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어떤 그 실험을 했냐? 항공모함을 이용해서 소드피쉬를 발진을 시켜서 적을 타격을 야간에 한번 해보자.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야간에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발진을 해서 상대를 타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훈련과 이 실패를 거듭한 끝에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냥은 못 갈 거 아니에요? 타란토 항이라는 데가 사실 해군이 공격하기 굉장히 힘든 데입니다. 네. 그 좁은 해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거기가 지금도 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숫자로 열세인 영국 함대가 글로 들어가긴 되게 힘들죠. 그리고 굉장히 멀기 때문에 공습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국군이 그 또 앞섰던 어떤 전술적 관점 때문에 일러스트리어스 호가 굉장히 중요한 장비 하나를 싣고 오는데 당시에는 없었던 고속정찰기입니다. 여기를 고속정찰기를 활용해서 충분히 항공정찰로 지형이나 이런 걸 다 왜냐하면 야간 공격하려면 굉장히 중요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시대 폭격기는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레이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소드피쉬는 1차 대전에 쓰던 보격기라고요. 눈으로 보고 떨어지면서 쏘는. 실제로 당시 공습할 때 네. 이 2차 대전 때 공습은 정보 없이는 공격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찰기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주간에 가서 이 정찰 사진을 찍어놓은 네네. 거죠. 그거를 통해서 정확히 이태리 전함들의 위치를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야간에 가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1일 날 야간에 이제 드디어 발진을 합니다. 12대의 소드피쉬 내격기가 1파로 먼저 발진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한 90분 뒤에 다시 2파로 원래는 9대의 소드피쉬가 이 발진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중에 문제가 조금 생겨서 결과적으로 8대가 예, 발진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 자체는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이 타란토항 자체가 방어가 매우 잘 돼 있었어요, 생각보다. 네. 그냥 이 교과서적으로 보면 정말 방어가 잘 돼 있었죠. 왜냐하면 서치라이트이 20대 이상 있고 그리고 어뢰를 막기 위해 어뢰 망이 있고 그리고 공중에는 이 기구를 띄워놔서 낮게 들어오는 적의 내격기가 쉽게 접근하기도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곳곳에 200문 이상의 이 대공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작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어떤 식으로 작전을 세웠냐면 만약에 서치라이트이 바다 쪽으로 이 들어가는 그 서드피쉬 내격기로 바로 비춰지면 네. 이 표적을 잡기 힘들겠죠. 뭐 어떻게 눈부시죠. 예, 뭐 슬래시뱅.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만을 했습니다. 예, 그 내항 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일부가 내항 쪽으로 들어가서 내항을 공격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서치라이트이 그쪽을 미치겠죠. 네네. 네네. 그때 다른 기체들이 이제 이 전함을 외항에 있는 전함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요. 이게 다 서치라이트 때문에 일단 내항부터 공격을 한 건데 네. 이 작전 당시에 서치라이트이 이 작동을 안 했어요. 이탈리아 서치라이트이 안 켜졌다고요? 예. 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게 그래서 이태리군이 방심을 많이 했다, 혹은 뭐 좀 전술적으로 완성이 안 됐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이 어뢰를 방어하는 어뢰망이 길이가 너무 짧았습니다. 네. 근데 어뢰라는 게 바로 뚱 떨어져서 수면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다시 그렇죠. 어느 정도 일정 이 높이로 네네. 해서 항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어뢰 방지망 자체에 이 길이가 너무 짧아서 사실 거의 뭐 쓸모가 없었고요. 제대로 방어하는 면적의 3분의 1만 어뢰 방어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공 기구들을 네. 잘 설치하긴 했어요. 심지어 해상에 이 철줄로 잘 설치를 했는데 네. 바람이 불어서 그 중에 대부분이 유실되고요. 헐. 그리고 제대로 떠 있던 몇 대조차도 이 안에 이 수소가 제대로 된 품질이 아니라서 제대로 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바닷가에 이렇게 대롱대롱 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와.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영국군이 기만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조명탄을 터뜨립니다. 네네. 배 뒤쪽에 조명탄을 터뜨려서 이 조명탄이 바로 훅 하고 떨어지고 터지는 게 아니라 낙하산이 달려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완벽한 표적 인식을 한 다음에 이 스워드피쉬 내격기들이 어뢰를 발사하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수상기 기지와 연료 기지에는 이 250파운드짜리 폭탄을 투하를 하죠. 네네. 정말 잘 계획된 공격이고 이 스워드피쉬 이 조종사들 역시 정말 감투정신으로 전투를 잘 진행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 공습은 성공을 했고요. 이태리 전함 전력의 60%가 이 2시간의 공격에 손실이 됩니다. 아이고야. 그럼 영국군의 희생은 어떻게 됐냐? 네. 1파로 갔던 12대의 서드피쉬 중에 한 대가 격추가 되고요. 그리고 2파에 갔던 서드피쉬 8대 중에 한 대가 격추가 됩니다. 그래서 2명이 포로로 잡히고 또 2명이 전사를 하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밤에 정말 어려운 작전이었는데 돌아가던 이제 영국 조종사들은 그랬겠네요. 야, 서치라이트가 없었는데 그냥 가도 됐을 뻔했어. 이러면서 갔는데 이런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전술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당시에 사실 야간에 항공모함에서 발진을 시켜서 이 누군가가 어디를 타격할 것이다 이런 사실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성공할 것이라는 것은 이 영국군은 훈련을 충분히 했고 정말 영국이 제대로 준비를 한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영국이 당시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소드피쉬라는 기체를 골랐다는 점입니다. 소드피쉬는 이 사실상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복엽기 그거와 똑같은 형태와 재질입니다. 오. 옛날 걸 좀 썼네요. 낡았네요. 그렇죠. 네. 예, 나무 프레임에 네. 캔버스 천으로 그냥 엔진만 달려있지 나머지는 나무와 캔버스 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속도조차 순항 속도는 200km. 제일 빨리 날라도 240km뿐이 안 됩니다. 잘하면 자동차한테 잡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 기체가 작고 네. 그리고 이 복엽기이기 때문에 네. 금방 양력을 받아서 뜰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이 기체를 썼었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보기 좋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엽기니까 쉽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좀 가볍게 뜨고 가볍게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크고 빠른 기체보다는 그리고 날개가 하나 있는 기체보다는 사실은 복엽기가 양력을 받아서 네. 더 쉽게 이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어하기가 좀 쉽죠. 그리고 수면이 물 위에서 나는 게 되게 어려운데 네. 그게 수면에서 이렇게 바짝 붙어 나는데 되게 유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엽기라서.
그러면 이 바다가 사실은 수심이 굉장히 얕잖아요. 그래서 어뢰 쏘기가 적합하지 않은데 이 비행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 어뢰를 장착을 할 때 기체 하나당 어뢰 한 대씩뿐이 못 따는데요. 네. 그 마크 10이라는 어뢰를 사용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어뢰를 투하하듯이 투하를 하면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타란토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심이 너무 깊지 않으니까 대부분 어뢰는 불발이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영국 기술진과 영국 해군이 기체 자체를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뢰가 보통 통상적으로 떨어지면은 탄두부터 입수가 되는데 그렇죠. 기체를 개조를 해서 되도록 배면으로 떨어지게. 물수제비 뜨도록. 예. 그래서 어뢰니까 물수제비까지는 안 돼도 좀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쓱 들어가게. 집에 맞게.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수심 한 10m, 12m 그 사이에서 어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하죠. 1940년 지중해 제해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맞붙게 된다. 이탈리아보다 해군 전력이 열세인 영국은 항공모함을 이용해 타란토 공습을 준비한다.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소드피시 폭격으로 이탈리아 전함 60%가 격침된다. 이후 해전은 항공기로 전함을 공격하는 양상이 된다. 네, 타란토 공습으로 영국도 영국이지만 이탈리아의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두 나라는 그럼 결국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 지중해 함대의 절반이 6개월 동안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그 숫자 때문에 영국 해군이 겁먹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수세로 몰려 있었는데 붙어보니까 이탈리아군이 이게 허세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제해권이 바뀌었다는 건 맞는데 영국군이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항공모함, 그러니까 배와 비행기가 동시에 작전을 이루는 최초의 전투기인 만큼 이전과 이후는 엄청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해전은 항공기를 동원해서 배를 공격하는 것이지 옛날처럼 전함과 전함의 포격전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론이 나오게 돼요. 이동하는 해상 발진 기지예요. 공군 기지는 굉장히 쓸모가 있고 전략적으로 우수하지만 이동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항공모함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을 시켜서 원하는 위치에서 이 항공기들을 발진을 시킬 수가 있죠. 네. 지상 표적은 물론 이 해상에 있는 표적들, 자기가 원하는 표적은 어디든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데만 또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찰하는 데도 좋고. 아하.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네. 항공모함은 사실상 발진 기지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비슷한 급의 다른 전함에 비해서 무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빈약해요. 방어력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 호위 전단이 필요한 거죠. 항공모함 전단이 필요한 거예요. 독자적인 작전을 하면 좀 느리고 등치가 크기 때문에 좋은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국 항공기가 이탈리아 전함을 상대로 성과를 거둔 타란토 공습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움직이는 군사기지인 이 항공모함이 국방력에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두 분 정리할 말씀씩 해주시죠. 타란토 공습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전쟁의 역사에서 마찬가지인데 무언가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아무도 따라가질 않아요. 모든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는 해요. 아이디어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근데 이거를 실전으로 옮기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항상 이 가정을 이상하게 합리적으로 세워요. 절체절명, 그러니까 전쟁은 비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행동을 전제로 세워야 되는데 항상 자기 기준의 합리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전술이 나와도 그거를 만들지 않고 만들어도 시행이 늦고 그 다음에 결국은 타란토 공습이나 진주만 사건 같이 터진 다음에야 교훈으로 얻게 되는 거죠. 국방부가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며 제시한 3만 톤급 규모의 경항공모함 도입 근거입니다. 한반도 인근 해역과 먼바다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해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서
해상 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또 해외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 국민을 보호하고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이 말씀하셨듯이 이 항공모함이 과연 얼마나 쓸모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상선을 개조해서 겨우 비행기가 뜰 수 있게 만든 아하. 그런 급조 항공모함 같은 게 있었죠. 아하. 이건 진짜 쓸모 있어. 앞으로는 이거야. 라고 도장을 찍은 게 타란토하고 진주만이죠. 네. 그 다음부터는 항공모함은 전략적으로 이 없으면 안 되는 무기가 된 겁니다. 이탈리아는 200문 이상의 대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숫자 밝기의 서치라이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게 패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순간 전쟁은 일어나는 것이고 패배로 직결이 됩니다. 두 번을 통해서 오늘 참 좋은 이야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